노숙자를 풀어주세요. 그러면 진짜 범인이 누군지 말씀드릴게요. 소년이 가득 찬 법정에서 소리쳤다. 모두가 비웃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판사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몇 초 후 터무니없어 보이던 말이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 이 이야기에 정말 몰입하셨다면 댓글에 심판이라고 남겨주세요. 인간의 정의가 흔들릴 때에도 시간과 신은 결국 상처받은 이에게 진실을 되돌려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3호 법정은 마치 오래된 6.25 사찰처럼 숨막히는 엄숙함으로 가득 찼다. 오후에 햇살이 높은 창문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먼지 입자들이 빛의 기둥처럼 떠다니는 모습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무거운 나무 의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 그 외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그때였다. 기다리세요. 그는 결백합니다. 11살 박태호의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의 정적을 날카롭게 가르며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법정의 위계질서와 절차가 한 어린아이의 외침으로 산산조각났다. 태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크고 확신에 찬 울림이었다. 그 외침에 법정 전체가 얼어붙었다. 피고인석에는 이승이라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법정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며칠째 갈아입지 못한 낡고 얇은 겨울 점퍼, 헝클어진 머리와 수염, 그리고 소외된 자의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주름진 얼굴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움직일 때마다 쇳소리가 나며 그 소리 하나하나가 이미 내려진 유죄 판결의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방청석에서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일었다. 비싼 양복과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서로 눈짓하며 키득거렸다. 한 중년 여성은 옆 사람에게 저런 거지가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라고 속삭였고 그 말이 주변에 번져 더 큰 웃음을 자아냈다. 강도윤 판사는 탁자 위에 나무 망치를 3번 연달아 내리치며 정숙하라 고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30년 법조 경력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법정 경비원들이 재빨리 태호에게 다가갔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소년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확신이 보였기 때문이다. 방청석 최고급 좌석에 앉아있던 박진호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렀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인 진호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는 언제나 상황을 통제하는 데 익숙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완벽한 세계가 하나이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옆에 앉은 아내 윤미래의 손을 꽉 잡았다. 미래의 표정은 대리석처럼 굳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태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다. 그의 작은 심장은 타악기처럼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른보다 더 단단했다. 일주일 전 한강에서 그를 구해준 노숙자 아저씨를 구할 순간이 왔다. 두려움에 몸이 떨렸지만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게 생각났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담고 있다면 이승희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그 아이와 눈을 마주쳤다. 한 달 동안 기도했던 기적이 나타난 것일까? 그의 메마른 입술에서 희미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동안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한 절망감이 깊었지만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의 용기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다. 어쩌면 정의는 아직 살아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법정의 시계가 천천히 초침을 움직이며 때로는 가장 작은 존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든다는 진리를 증명하려는 듯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태호에게 집중되었고 법정의 운명은 한 소년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승희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놓인 존재였다. 그의 법정 출석은 한 인간이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류층의 오락거리로 전락해 있었다. 검사 김정호는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과장된 자신감을 뽐내며 이 재판이 단순한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와 방청객들에게 홈리스를 절도죄로 단죄하는 것은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는 일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 검사는 목소리에 연극적인 무게감을 실었다. 그의 값비싼 구두가 나무 바닥을 울리며 법정을 가로질렀다. 피고인은 사회의 최하층에서 기생하며 살아온 자입니다. 정당한 직업도 주소도
가족도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박진호 회장 저택에 있던 2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소유하게 되었을까요? 방청석에서는 동조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여성이 그런 냄새나는 사람이 어떻게 저택에 들어갔는지가 더 궁금하네요라고 말하자 주변에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이승희는 팔목에 채워진 수갑을 내려다 보았다. 손가락 마디가 거칠고 갈라진 그의 손은 인생의 고난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10살 때 부모를 잃고 고아원에서, 20살의 군대에서, 40의 공장 문이 닫히며 모든 것을 잃었다. 이제 60이 넘은 그에게 남은 것은 구겨진 자존심뿐이었다. 국선 변호인 오민수는 지친 표정으로 서류를 무기력하게 넘기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서려 있었다. 이번 달만 해도 10건이 넘는 사건을 맡았고 모두 이런 식이었다. 저 변호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확신이 없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그 장소에 있었음을 인정합니다만 절도 목적으로 그곳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뭐요, 변호사님? 김 검사가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단지 배가 고파서요? 그래서 목걸이를 삼킬 뻔했다고요. 법정에 다시 한번 웃음이 터졌다. 오민수 변호사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대응할 말을 찾지 못했다. 강도윤 판사도 미소를 억누르는 듯했다. 피고인에게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강 판사의 말에 법정이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이순기에게 집중됐다. 이승희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뼈마디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깨는 인생의 무게로 구부러져 있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수십 개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꿰뚫고 있었다. 마치 냉동 창고에 벌거벗고 서 있는 느낌이었다. 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처럼 떨렸다. 저는 그저, 들리시나요? 방청석의 한 여성이 옆 사람에게 크게 속삭였다. 모든 도둑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웃음소리가 다시 물결처럼 퍼졌다. 이승희는 자신의 목소리가 법정의 냉소에 삼켜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 이 순간의 수치심만큼 견디기 힘든 것은 없었다. 그의 손은 더욱 떨리기 시작했다. 희미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어머니가 그에게 순기야, 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네 마음만은 부자로 살거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마저 가난했다. 모든 시선이 그를 범죄자로, 인간 이하의 존재로 낙인 찍고 있었다. 판사의 마이크 너머로 들려오는 말이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다. 좀 더 크게 말해보세요, 피고인. 이승희는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이 막힌 듯했다. 이제 그에게는 자신을 변호할 목소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재판은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 체계적으로 짓밟히는 기괴한 연극으로 변모했다. 언론사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이승기의 공개적 굴욕 장면을 포착했다. 각 카메라의 셔터음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특권층의 오락거리가 되었음을 잔인하게 상기시켰다. 법정은 범죄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승기의 초라한 외모, 가난, 심지어 그에게서 풍기는 냄새까지 재판하고 있었다. 재판장님, 김정호 검사는 목소리에 과장된 진지함을 실었다. 피해자 윤미래 여사를 증인으로 불러 사건 당일 상황을 듣고자 합니다. 윤미래가 증인석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연습한 듯 우아했다. 명품 한복에 고급스러운 자개 비녀를 꽂은 그녀는 전통적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고 남편 박진호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것이 태어의 눈에도 보였다. 윤 여사님, 김 검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손가락이 증언대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그날 저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우리 집 정원사 김노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저녁에 침실에서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동정의 소리가 들렸다. 박진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아내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 증거물을 제시하겠습니다. 김 검사는 투명한 증거 봉투에서 목걸이를 꺼내 높이 들어올렸다. 법정의 조명 아래 목걸이의 다이아몬드가 현란하게 빛났다. 하위 2천만 원짜리 목걸이가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감탄과 경멸의 소리가 뒤섞였다. 한 노년의 신사가 저런 거지한테는
평생 벌어도 살 수 없는 값어치겠지 라고 말하자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승희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얘가 저택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이어가기 위해 애썼다. 김 노인이 따뜻한 국밥과 밥을 준다고 해서 간 것뿐입니다. 요즘 같은 추운 겨울에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법정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한 젊은 변호사가 큰 소리로 국밥 값으로 목걸이를 가져갔나 보네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나? 라고 농담을 던지자 더 큰 웃음이 터졌다. 강도윤 판사는 망치를 내리치며 정숙을 외쳤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불능이었다. 방청석의 웃음소리가 천천히 잦아들 때까지 이승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각조각 부서지는 것 같았다. 사람들의 조롱 섞인 시선 앞에서 그의 존엄성은 갈갈이 찢겨나갔다. 눈물이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수갑 채워진 손으로 닦을 수도 없었다. 어린 시절 그의 할머니는 순기야, 사람은 옷이 날개라고 한다. 하지만 진짜 날개는 내 마음속에 있단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날개는 이제 부러진 것 같았다. 이승희는 고개를 숙였다. 법정에 찬 공기가 그의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미래는 증언대에서 불편한 듯 몸을 움직였다.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죄책감이 스쳤지만 곧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명예, 그녀의 가문, 그녀의 결혼,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김정호 검사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다. 진실은 이미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단 하나, 유죄의 판결이었다. 이승희는 한순간 법정 구석에 앉아있는 휴대폰을 꼭 쥔 소년과 눈이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그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었다. 희망. 하지만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법정 맨 뒷줄.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박태호는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11살 소년의 눈은 어른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놓치는 세세한 부분까지 포착했다. 작은 손에 꼭 쥔 휴대폰은 계속해서 이 거대한 부정의를 녹화하고 있었다. 태호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있는 이 남자는 결백했다. 그리고 그 증거가 태호의 손 안에 있었다. 소년은 진실을 목격했고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했지만 두려움이 그를 얼어붙게 했다. 만약 아무도 그를 믿지 않는다면, 만약 이순기 아저씨처럼 그도 조롱당한다면 이게 맞는 건가? 태호는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 있는 어른들은 왜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 그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맹인이 있단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과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두 번째 종류의 맹인 같았다. 김정호 검사의 목소리가 다시 법정에 울려 퍼졌다. 이 목걸이는 피고인의 배낭에서 발견됐습니다. 물증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사건은 더 이상의 논쟁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백합니다. 태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증거물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무언가 중요한 점을 발견했다. 증거로 제시된 목걸이는 흠집 하나 없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가 찍은 영상 속 목걸이는 달랐다. 태호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증거를 바꿨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어른들은 모두 진실을 왜곡하고 있었고 특히 방청석 앞줄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박진호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었다. 태호의 눈에는 진호의 자신감 뒤에 숨겨진 불안감이 보였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무릎을 두드리는 모습, 시선이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방식, 이 모든 것이 그의 죄책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법정 경비원이 태호 쪽으로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냈다. 태호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휴대폰을 학교 가방 안으로 집어넣었다. 지금 발각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일주일 전 한강공원에서 있었던 그 운명적인 만남이 떠올랐다. 추운 겨울날 학교 괴롭힘을 피해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태호에게 3명의 고등학생이 다가왔다. 그들은 태호의 새 운동화와 스마트폰을 요구했다. 공포에 질린 채 태호가 저항하려던 그 순간 낡은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꼬마야 괜찮니? 이순기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자 얘들아, 어린아이를 괴롭히면 안 되지. 고등학생들은 처음에는 노숙자를 비웃었지만 이순기의 흔들리지 않는 결연함과
주변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결국 물러섰다. 그 후 이승기는 태호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을 사주며 이야기했다. 세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단다. 하지만 정의는 항상 이긴단다. 언젠가는 그 말이 지금 태호의 마음속에서 메아리쳤다. 지금이 그 언젠가가 되어야 해. 소녀는 결심했다. 그는 이순기 아저씨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했다. 그건 단순히 정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대한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법정의 소음 속에서 태호는 조용히 휴대폰을 다시 꺼내들었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곳에는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정원 뒤편에서 벌어진 일, 윤미래와 정원사 사이의 대화, 그리고 그 후에 벌어진 모든 일. 태호는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다. 아무리 어른들이 두려워도, 아무리 세상이 불공평해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다. 그는 법정의 모습을 한 번 더 훑어보았다. 거짓된 증언, 편향된 검사, 무관심한 판사, 그리고 고통받는 무고한 사람.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다. 재판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다. 강도윤 판사가 결론을 내리기 직전이었다. 법정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이순기의 운명은 이제 한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피고인 이순기, 강 판사의 목소리는 메아리처럼 법정에 울려 퍼졌다. 본 법원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방향으로 돌아갔다. 법정 뒷문이 활짝 열리며 작은 소년이 결연한 발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태호의 얼굴은 감정으로 상기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한 바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누구냐 이 애는? 강 판사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물었다. 태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작은 손이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다. 재판장님, 저는 박태호라고 합니다. 이 법정은 지금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이순기 아저씨는 결백합니다. 순간적으로 법정은 얼어붙었다가 곧 폭발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방청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키득거렸고 몇몇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음을 참으려 했답니다. 꼬마야, 김정호 검사가 비웃듯이 말했다. 여기는 어린이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실제 법정이야. 경비원,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가세요. 2명의 법정 경비원이 태호에게 다가왔지만 소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휴대폰을 높이 들어 올렸다. 증거가 있습니다. 진짜 증거요. 재판장님, 오민수 변호사가 갑자기 생기를 되찾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아이의 말을 들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강 판사는 잠시 망설였다. 30년 법조 경력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그는 보조 판사와 짧게 상의한 후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5분만 줄 테니 네가 가진 걸 보여줘라. 하지만 법정을 농락한다면 그에 맞는 대가가 있을 줄 알아야 한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태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항상 어른에게 예의를 갖추되 진실 앞에서는 굴복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태호가 법정 중앙으로 걸어가는 동안 박진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움켜쥐고 있었고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윤미래는 남편을 불안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제가 가진 건 영상입니다. 태호가 또렷이 말했다. 일주일 전 한강공원에서 이순기 아저씨가 저를 고등학생 새색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날 저는 감사의 표시로 아저씨를 몰래 따라갔어요. 그래서 김 검사가 지루하다는 듯 물었다. 그래서 태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계속했다. 그날 밤 이순기 아저씨가 박진호 회장님 저택에 간 이유는 정원사 김도삼 할아버지께서 국밥을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담장 밖에서 기다렸는데 태호는 진실을 말할지 말지 마지막으로 고민했다. 그가 본 것을 말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순기의 슬픈 눈빛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태호는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이순기 아저씨를 석방한다면 제가 진짜 범인을 밝히겠습니다. 법정에 절대적인 침묵이 내려앉았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박진호는 다리를 불안하게 꼬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을 태호에게 보냈다. 그의 두꺼운 손가락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김정호 검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이 소년이 그저 관심을 끌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강도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법관 경력 중 가장 이례적인 순간이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소년, 네가 가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겠니? 태어의 손이 더욱 단단히 휴대폰을 쥐었다. 이 순간 그는 단순한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진실의 수호자였다. 그리고 진실은 이제 밝혀질 것이다. 강도윤 판사는 수십 초 동안 턱을 문지르며 이 전례 없는 상황을 고민했다. 보조 판사 정유진이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고 마침내 그는 모든 법정 관행을 깨는 결정을 내렸다. 소년이 가진 것을 보여주도록 허락하되 법정에서 거짓말할 경우에 심각한 결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태어는 나이에 맞지 않는 진지함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건넸다. 김정호 검사는 여전히 비웃음을 띠며 그것을 법적 가치가 없는 어린애의 동영상이라고 경멸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내심 모두가 이 단호한 아이가 보여줄 것에 궁금증을 느꼈다. 휴대폰이 프로젝터에 연결되고 법정의 불이 어두워졌다. 스크린에 첫 이미지가 나타났다. 박진호의 호화로운 저택 뒷마당이었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구석에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사건 발생 당일 저녁 7시 32분. 어디서 이런 영상을? 김 검사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다. 태호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이순기 아저씨를 몰래 따라갔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카메라로 야생 동물을 찍는 게 취미거든요. 그날 저는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어둠 속에서 정원사 김도삼이 이순기에게 따뜻한 국밥 그릇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두 노인은 잠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그때 저택에서 윤미래가 급하게 뛰어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도삼 아저씨, 영상 속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와주세요, 제발. 법정 내 모든 시선이 증인석에 윤미래에게 쏠렸다. 그녀는 의자에 꼼짝없이 앉아 창백한 얼굴로 화면을 응시했다. 영상은 계속되었다. 미래가 무언가를 김도삼에게 건넸다. 바로 그 목걸이였다. 남편이 또 화를 냈어요. 이걸 어딘가에 숨겨야 해요. 내일 아침에 없어졌다고 말할 거예요. 방청객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속삭임이 퍼졌다. 박진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거짓말이다 라고 외쳤지만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영상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다. 김도삼이 목걸이를 받아 이순기의 가방에 몰래 넣는 장면이었다. 이순기는 국밥에 정신이 팔려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 법정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오민수 변호사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고 김정호 검사는 당황한 듯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태호가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다음 날 아침 경찰들이 거리에서 이순기를 체포하는 장면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경찰이 꺼낸 목걸이는 전날 밤 미래가 김도삼에게 건넨 것과 달랐다. 원래 목걸이에는 작은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증거로 제시된 목걸이는 완벽한 상태였다. 증거가 조작되었습니다. 태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목걸이는 어디로 갔을까요? 법정이 완전한 혼돈에 빠졌다. 방청객들은 충격에 빠져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메모를 적었다. 윤미래는 마침내 무너졌다. 그녀는 흐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법정을 채웠다. 진호가 나를 학대했어요. 매일 밤 그 목걸이는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였는데 그가 깨뜨리겠다고 위협했어요. 나는 그저 그걸 지키고 싶었을 뿐. 박진호는 격분에 소리쳤다. 입 다물어 이 미친. 경비원들이 그를 제지했다. 강도윤 판사는 망치를 내리치며 정숙을 외쳤다. 법정이 조용해지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30년 법조 생활 중 이런 경우는 처음이군요. 그는 이순기를 바라보았다. 이 새로운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하고 즉시 석방을 명합니다. 이승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판사는 계속했다. 그리고 박진호 씨와 김도삼 씨를 증거 조작 및 위증 혐의로 체포하도록 명합니다. 윤미래 씨는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됩니다. 경비원들이 박진호에게 다가갔다. 한때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던 그는 이제 범죄자로 전락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다. 태호는 조용히 법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작은 행동이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승희는 소년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는 감사를 전했다. 법정 밖에서는 뉴스 헬리콥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고 있었다. 위대한 부와 권력이 무너지는 소리는 언제나 멀리까지 퍼지기 마련이었다. 강 판사는 마지막으로 태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젊은이, 오늘 당신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소.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는 것을. 법정은 완전히 다른 장소로 변했다. 한때 차갑고 위압적이던 공간에 이제 정의의 따스함이 퍼져나갔다. 방청객들은 충격과 경외감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서둘렀다. 그러나 모든 시선의 중심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자유를 되찾은 이순기와 그를 구한 어린 영웅 박태호. 수갑이 풀리는 소리가 이순기의 귀에는 천국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그의 마른 손목에는 수갑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지난 30일 동안 구치소에서 보낸 시간이 그의 얼굴에 더 깊은 주름을 새겼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빛이 돌아왔다. 이럴 수가. 이승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졌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내가 정말 자유인가? 한편 박진호는 경비원들에게 양팔이 붙잡힌 채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었다. 그의 값비싼 양복은 구겨졌고 넥타이는 헐거워졌다. 한때 재벌가의 자존심이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그가 소리쳤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루면 너희 모두 잘릴 거야. 내일이면 다시 자유의 몸이 될 테니 두고 봐. 그러나 그의 위협은 이제 공허하게 울렸다. 한때 그의 권력 앞에 굴복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를 멸시의 눈길로 바라보았다. 법정 경비원들도 더 이상 그의 지위에 눌리지 않았다. 박진호 씨, 강도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귀하는 증거 조작, 위증 교사 사법방해 혐의로 구속됩니다. 이 모든 혐의는 중범죄입니다. 윤미래는 증인석에 여전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완벽했던 화장이 눈물로 지워졌다. 그녀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수년간의 공포와 학대의 그림자가 담겨 있었다. 미래 씨, 여성 경찰관이 부드럽게 다가왔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귀하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예, 진실을 말할게요. 모든 것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함께 묘한 해방감이 섞여 있었다. 오랜 감옥에서 마침내 풀려난 듯했다. 김도삼 정원사도 체포되었다. 그는 진호의 명령을 따랐다는 변명을 중얼거렸지만 그의 죄책감 어린 눈빛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법정을 떠나기 전 태호는 용기를 내어 이순기에게 다가갔다. 그의 가녀린 어깨는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아저씨, 기억하세요? 태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강에서 이순기는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빛이 어렸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네가 오늘 내 인생을 구했단다. 아저씨가 먼저 제 인생을 구해주셨잖아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둘사. 이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운명이 이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엮어놓았고 그 인연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밖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었다. 기자들이 태호에게 질문을 퍼부었지만 소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이승희는 본능적으로 소년의 앞을 막아섰다. 그만들 해요. 그는 아직 아이입니다. 이순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법원 계단을 내려가며 태호는 문득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울렸다. 진실은 언제나 이긴단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빌딩 너머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다.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석방 후 첫 아침 이승희는 작은 여관방에서 눈을 떴다. 태호의 할아버지 박인호 교수가 그를 위해 방을 마련해 주었다. 처음으로 벽과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자는 것이 어색했다. 부드러운 이불, 깨끗한 베개, 따뜻한 방바닥 모두가 꿈처럼 느껴졌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손등 위에서 춤을 추었다. 이승희는 한참 동안 그 따스함을 느끼며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는 감옥에 갇힐 뻔한 무명의 노숙자였다. 오늘 그는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한 진실의 승리자가 되었다. 아직 적응이 안 되시지요? 문이 열리고 인호 교수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은퇴한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그는 65의 나이에도 지적인 활기가 넘쳤다.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식이 기다리고 있었다.
뜨끈한 된장찌개, 갓 지은 흰 쌀밥, 다양한 반찬들. 이순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가. 많이 드세요. 인호의 아내 장미숙 여사가 밥그릇을 가득 채웠다. 살이 너무 빠지셨어요. 태호는 교복을 입은 차에 들어와 수줍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승희는 목이 메어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했다. 이 가족의 따스함이 그를 압도했다. 거리에서 살던 10년 동안 그는 사람들의 눈에 사람이 아닌 문제로 비춰졌다. 하지만 이 가족은 그를 존중했다. 식사를 마친 후 인호는 이순기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다. 이씨 생각해봤습니다. 우리 학교 경비 자리가 하나 비었어요. 관사도 딸려 있고요. 관심 있으십니까? 이승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일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람입니다. 인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모든 사람은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날 오후 이승희는 인호와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사립학교를 방문했다. 숙명여고는 크지 않았지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다. 교장 최윤정은 이순기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박 교수님의 추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윤정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보지 않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학교 구석에 있는 작은 관사는 소박했지만 이순기에게는 궁전과 같았다. 한 개의 방 작은 부엌, 화장실이 전부였지만 그곳은 그만의 공간이었다. 바로 들어오셔도 됩니다. 윤정이 열쇠를 건넸다. 월급은 적지만 안정적입니다. 이승희는 열쇠를 받아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학교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이 체육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처럼 상쾌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순기가 중얼거렸다. 인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날 저녁 이순기는 새 집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방은 비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삶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다. 주머니에서 인호가 준 작은 수첩을 꺼냈다. 첫 페이지에는 한자로 쓰인 글이 있었다. 人生的艺术尽欢, 인생의 기수 진환.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누려라. 이승희는 천천히 일어나 방 한가운데 섰다. 쭈그리고 살아온 세월 동안 구부러진 등을 펴려 노력했다. 그가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자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빈 방에 대고 속삭였다. 그 말은 태호에게, 인호에게,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운명에게 향했다. 석 달이 흘렀다. 봄의 따스한 기운이 서울의 거리를 감싸고 벚꽃이 화려하게 피어올랐다. 이순기의 삶도 그 꽃처럼 조금씩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숙명여고 경비로서의 생활은 안정되었고 학생들과 교사들은 그를 친절하게 대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의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그는 학교의 일부가 되었다. 토요일 오후 이승희는 학교 정문 앞 작은 경비실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인호 교수가 선물해준 문학 선집을 읽고 있었다. 오랜 세월 버려졌던 그의 정신이 책을 통해 다시 활기를 찾고 있었다. 이 아저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태호가 자전거를 타고 학교 정문으로 들어왔다. 봄바람이 소년의 머리카락을 흐트리고 있었다. 저 왔어요. 이승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태호는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왔다. 그들은 함께 책을 읽거나 바둑을 두거나 때로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밥 먹었니? 이순기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이 실려 있었다. 네, 태호가 자전거에서 뛰어내렸다. 근데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보내셨어요. 소녀는 배낭에서 봉투를 꺼냈다. 인호 교수의 필체로 쓰인 편지였다. 이승희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펼쳤다. 이씨, 내일 저녁 우리 집에서 작은 모임이 있습니다. 몇몇 동료들과 당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더니 모두가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프로젝트에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와주세요. 이승희는 당황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태호가 끼어들었다. 아저씨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거래요. 진실의 힘에 대해서요. 다음 날 저녁 이승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인호의 집을 방문했다.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대학 교수들, 변호사들, 사회활동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승희 씨입니다. 인호가 그를 소개했다.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 몸소 경험하신 분이죠. 저녁 식사 후 이승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태호의 격려하는 눈빛을 받고 용기를 냈다. 그는 자신이 거리로 내몰린 과정, 사람들의 시선에서 느꼈던 소외감, 그리고 법정에서 겪은 절망적인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다. 제가 느낀 가장 큰 고통은 목소리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승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구도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인간은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안은 깊은 침묵에 빠졌다. 이윽고 한 여성 변호사가 입을 열었다.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이 알려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처지의 사람들에 대해 너무 무관심합니다. 젊은 사회학 교수가 제안했다. 라우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진실의 목소리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법적 조언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젝트요. 토론은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인호의 지하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재능 기부를 하기로 했다. 태호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 프로젝트에 기부하겠다고 나섰다. 밤하늘 아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승희는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한때 그를 거부했던 사회에 이제 그가 무언가를 돌려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를 압도했다. 거리에서의 경험, 법정에서의 절망,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로 변하고 있었다. 진실의 목소리, 그는 밤 공기 속에 중얼거렸다.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다음 주 토요일 인호의 지하실은 작은 사무실로 변모했다. 기증받은 컴퓨터, 책상, 전화기, 모든 것이 소박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다. 문 위에는 송을씨로 쓴 팻말이 걸렸다. 진실의 목소리,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첫 번째, 내담자는 월세를 올려달라는 집주인과 다투고 있는 노인이었다. 이승희는 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비록 그가 법적 조언을 줄 수는 없었지만 그의 경청 자체가 노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태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한 그 작은 행동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진실의 목소리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한국 최대 일간지 중앙일보의 기자 김도연이 인호의 집 앞에 나타났다. 젊고 열정적인 그녀는 사회 부조리를 파헤치는 탐사 보도로 유명했다. 이승기의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즉시 특별 취재를 결정했다. 이 씨의 경험과 이 프로젝트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도현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인터뷰는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승기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누었다. 태호도 참여해 자신이 본 법정 장면과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한 순간을 설명했다. 일요일 아침 중앙일보 한 면에 큰 제목이 실렸다. 11살 소년과 노숙자가 밝힌 충격적 진실. 재벌가의 권력 남용과 사법, 정의의 실종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SNS에서는 이순기와 태호의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졌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토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다른 언론사들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다. 뉴스 채널은 진실의 목소리 프로젝트를 집중 조명했다. 오늘의 핫클립이라는 인기 유튜브 채널은 재판 장면을 재구성한 영상을 공개했다. 그 영상은 하루 만에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사람들은 댓글에서 분노와 감동을 표현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돈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정의가 다릅니다. 그 어린아이의 용기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이승희 씨의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반응이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이 사법개혁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서승기 태호 법안이라고 불리는 이 제안은 법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특별 보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미디어의 폭풍은 진실의 목소리 프로젝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명의 내담자만 있었지만 기사가 나간 후에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왔다. 변호사들과 사회복지사들이 자원봉사를 자청했고 익명의 후원자들이 기부금을 보내왔다. 이승희는 이런 관심이 당혹스러웠다. 그는 인터뷰 요청과 강연 초대를 대부분 거절했다.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프로그램만은 받아들였다. KBS의 사람과 사람 다큐멘터리 시리즈였다. 프로그램의 철학이 그의 가치관과 일치했기 때문이었다. 촬영 당일 이승희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다. 깔끔한 셔츠와 단정한 바지, 인호 교수가 선물해준 넥타이까지.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던 그가 이제는 전국 방송에 출연하게 되다니. 긴장되세요? 프로듀서 정민아가 물었다. 네, 많이요. 이순기가 솔직하게 답했다. 하지만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인터뷰는 서울역 근처의 노숙자 쉼터에서 진행되었다. 그곳은 이순기가 가끔 봉사활동을 하는 곳이기도 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거리에서의 삶,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법정에서의 무력감,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용기가 그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순기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의 가치는 가장 약한 구성원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됩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반응은 압도적이었다. 시청률은 그 시간대 최고를 기록했고 많은 시청자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박진호의 재판도 진행 중이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외에도 탈세, 뇌물 공여 등 추가 혐의를 제기했다.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그의 몰락은 재벌계 큰 충격을 주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한국판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작은 소년과 홈리스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이승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몇 달 전만 해도 한강변 벤치가 그의 잠자리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집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가. 진실의 목소리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다. 인호의 작은 지하실은 이제 종로구에 있는 정식 사무실로 옮겨졌다. 자원봉사자 변호사 10명, 사회복지사 5명,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매주 수십 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법률 상담과 지원을 받았다. 성공 이면에는 예상치 못한 도전도 있었다. 일요일 아침 이승희는 사무실 앞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간밤에 누군가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붉은 페인트로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낙서해 놓았다. 이런 이승희는 한숨을 내쉬었다. 경찰에 신고한 후 그는 태호에게 전화했다. 태호가 자전거를 타고 헐레벌떡 도착했다. 누가 이런 짓을. 소년의 얼굴이 분노로 상기되었다. 우리가 건드린 이익이 있나 봐. 이순기가 조용히 말했다. 좋은 일을 하면 항상 반대 세력이 생기기 마련이야. 최근 진실의 목소리는 대형 건설회사의 불법 철거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재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강제로 쫓겨나는 사례를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그 회사는 박진호의 회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 우리가 겁먹을 것 같아. 태호가 용감하게 말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진실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승희는 태호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소녀는 점점 성숙해지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경험이 그를 단련시켰다. 사무실 청소를 마치고 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인호의 대학 동료인 장 교수가 노부인을 모시고 왔다. 이분이 박진호의 어머니 김영애 여사입니다. 장 교수가 조심스럽게 소개했다. 이승희와 태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박진호의 어머니라니. 80대로 보이는 영애 여사는 단아한 한복 차림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앉으시겠습니까? 이순기가 정중하게 의자를 권했다. 감사합니다. 영애 여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품위가 있었다. 제가 찾아온 이유는 사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으려 했다. 이승희는 급히 그녀를 말렸다. 아닙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가 당황하여 말했다. 제 아들이 당신에게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영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침묵했던 제 잘못도 크지요.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이것은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보물입니다. 할머니 때부터 이어진 비녀인데 이것으로는 당신의 고통을 보상할 수 없겠지만 작은 성의로 받아주십시오. 이승희는 망설였다. 저는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정말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태호가 갑자기 말했다. 진실의 목소리를 지원해 주세요.
어르신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영애는 놀란 표정으로 태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새로운 빛이 어렸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이구나. 그날 이후 영애 여사는 일주일에 2번씩 사무실을 방문했다. 그녀는 오랜 재벌가의 며느리로서 권력층의 내부 작동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조언은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되었다. 권력자들은 약자의 목소리를 두려워합니다. 영애가 어느 날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약자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한편 박진호의 재판은 계속되었다. 검찰은 그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그가 만들어낸 부패의 거미줄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다. 이승희와 태호는 재판을 방청했다. 법정 안에서 진호의 눈과 마주쳤을 때 이승희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증오가 아니라 일종의 연민이었다. 진호의 눈에는 이제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원망하지 않아요? 돌아오는 길에 태호가 물었다. 이승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처음에는 원망했지. 하지만 이제는 그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바랄 뿐이야. 복수는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해.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순기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그는 노숙자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태호가 학교 숙제를 하며 조용히 물었다. 아저씨 후회 안 해요? 그날 법정에서 일어난 일들? 이승희는 미소 지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단다. 그날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네가 없었다면 난 지금 감옥에 있었을 거야. 저도 아저씨 없었으면 한강에서 끝났을지도 모르죠. 태호가 웃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운명이 이들을 이상한 방식으로 연결해 놓은 것이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그날따라 유난히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진호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언론인들, 법률 전문가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가득 모였다. 이순기와 태호는 앞줄에 앉아 있었다. 태호는 학교를 빠지고 이 순간을 지켜보기로 했다. 긴장되니? 이순기가 태호의 손을 살짝 잡았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재판장 문이 열리고 강도윤 판사가 입장했다. 법정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판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이어서 박진호가 교도관에 의해 입장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재벌 중 하나였던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교도소 생활로 수척해진 얼굴,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리고 초라한 수에 그는 이제 그저 죄인에 불과했다. 피고인 박진회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요. 판사는 먼저 모든 혐의를 다시 한번 열거했다. 증거 조작, 증인 매수, 위증 교사,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탈세와 횡령까지. 재판 과정에서 박진호의 비리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의 회사는 이미 주가가 폭락했고 많은 중역들이 사퇴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다. 본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사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고한 시민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점을 가장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판결을 기다렸다미에 본 법원은 피고인 박진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일부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고 다른 일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이승희는 감정이 복잡했다. 그는 복수를 바라지 않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은 중요했다. 판사는 계속해서 5억 원의 벌금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추가로 선고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환원 프로그램으로 10억 원을 진실의 목소리, 재단에 기부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피고인의 갱생 의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박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 김영애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녀에게 아들의 몰락은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동시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은 일종의 구원이기도 했다. 판결이 내려진 후 기자들이 이순기에게 달려들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박진호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쏟아졌다. 이승희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저는 복수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있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태호는 이상하게 공허함을 느꼈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막상 와보니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다. 아저씨, 이게 정말 끝인가요? 이승희는 소년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 태호야,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야. 법원 앞 계단에서 그들은 햇빛을 받으며 잠시 서 있었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바람이 그들의 얼굴을 스쳤다. 새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이승희는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어머니가 그에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순기야, 네가 자랑스럽구나. 그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희망과 목적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다. 판결로부터 한 달 후 뜻밖의 소식이 이순기에게 전해졌다. 박진호의 변호인단이 직접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그들은 이순기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처음에 이순기는 거절하려 했으나 인호 교수의 조언으로 만남에 응하기로 했다. 내일 박진호를 만나러 가봐야겠다. 이순기가 태호에게 말했다. 소년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왜요? 태호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면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지. 다음 날 이승희는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면회실은 차갑고 삭막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다. 몇 분 후 문이 열리고 박진호가 교도관과 함께 들어왔다. 수갑을 찬 그의 모습은 이순기가 기억하는 오만한 재벌가의 후계자와는 달랐다. 갑자기 자신이 몇 달 전 그 법정에 있던 모습이 떠올라 묘한 감정이 들었다. 이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부드러웠다. 교도소 생활은 그의 오만함을 씻어내린 듯했다. 이승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이 만남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다. 제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진호가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승희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이것이 또 다른 계략인지 아니면 진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진호가 계속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돈과 권력이 내 인성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 당신 같은 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만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침묵이 흘렀다. 이승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이 남자를 미워했지만 동시에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보는 것 같았다. 제가 법원에 10억 원을 진실의 목소리에 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기부가 아닌 저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승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가진 경영 지식, 인맥, 이제는 올바른 곳에 쓰고 싶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도 이 일을 지지하십니다. 제가 수감된 동안 어머니가 재단에 참여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승희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그는 이 제안을 믿어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는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그 자신이 바로 그 증거였으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이해의 빛이 어렸다. 이승희가 일어서려 할 때 진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씨, 한 가지 더. 당신과 그 소년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비록 감옥에 있지만 이전보다 더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진실로부터의 자유를요. 그날 저녁 이승희는 인호와 태호에게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호는 의심스러워했고 인호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고 제안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인호가 말했다. 일주일 후 진실의 목소리 이사회가 열렸다. 이승희는 진호의 제안을 전달했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일부는 강하게 반대했고 다른 일부는 조건부 수용을 주장했다. 김영애 여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제 아들이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희 가문이 오랫동안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입니다.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다. 박진호는 출소 후 진실의 목소리에 참여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자문 역할로 제한되며 엄격한 감독해 있을 것이다. 이 결정을 진호에게 전하러 다시 구치소를 찾은 이순기는 묘한 기분이 들었다. 1년 전 그는 길거리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는 노숙자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억만장자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치에 있었다. 인생이란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가.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순기가 진호에게 말했다.
하지만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진호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한때 사회적 계층의 양극단에 있던 두 남자가 이제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연결한다. 박진호의 기부금 10억 원은 진실의 목소리 프로젝트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사회는 오랜 논의 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종로구에 위치한 낡은 한옥을 구입해 진실의 집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곳은 단순한 법률 상담소를 넘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가 될 예정이었다. 여기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이승희, 태호 인호 앞에서 낡은 한옥의 대문을 열었다. 수십 년간 방치된 건물이었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었다. 오래된 기와지붕, 넓은 마당, 그리고 여러 개의 방이 있는 전통 구조, SUP, 너무 낡았네요. 태호가 벽의 금을 살펴보며 말했다. 오래된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란다. 이순기가 미소 지었다. 하이 건물처럼 우리 모두는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지. 한옥 리모델링은 3개월이 걸렸다. 전통적인 외관은 보존하되 내부는 현대적 시설로 업그레이드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조성되었고 각 방은 다양한 목적에 맞게 설계되었다. 법률 상담실, 심리 상담실, 교육 공간,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개관식 전날 밤 이승희는 홀로 완성된 한옥을 거닐었다. 달빛이 마루에 은은하게 비치는 가운데 그는 이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다. 불과 1년 전 그는 한강 다리 아래서 잠을 청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공간의 중심에 서 있었다. 아직도 믿기지 않나요? 인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노 교수는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와 이순기 옆에 섰다. 가끔은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순기가 답했다. 깨어나면 다시 그 벤치로 돌아갈 것 같은 두려움이 들 때도 있고요. 인호는 이순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건 트라우마예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당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오늘의 당신도 없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진실의 집 개관식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법조계 인사들, 사회활동가들, 기자들, 그리고 그동안 진실의 목소리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까지. 태호는 학교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 행사에 참석했다. 김영애 여사도 참석했다. 그녀는 아들을 대신해 연설을 했다. 우리 가문이 오랫동안 권력과 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원을 사회에 환원할 시간입니다. 이 공간이 상처받은 많은 이들에게 치유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승희도 연단에 섰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차츰 확신에 찬 어조로 변했다. 저는 이 사회의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거리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사람이 아닌 문제로 취급받았죠. 하지만 작은 진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는 태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 진실의 집이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히 가장 약하고 작은 목소리들에게요. 테이프 커팅 후 모두가 한옥 안으로 들어갔다. 각 방을 둘러보며 사람들은 감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중앙 마당에 설치된 작은 연못과 석등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교육 공간에서는 이미 첫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었다. 알기 쉬운 법률 교실이라는 제목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강좌였다. 태호는 도서관에서 책장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 법률서부터 심리학 서적, 그리고 다양한 문학 작품까지. 그의 눈에 특별한 책 한 권이 들어왔다. 진실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이었다. 그는 책을 펼쳐보았다. 마음에 드니? 이순기가 다가와 물었다. 네, 아저씨. 이 책의 저자가 누구예요? 이승희는 미소 지었다. 아직 저자가 없단다. 그건 우리가 함께 쓰게 될 이야기야. 이 진실의 집을 통해 만들어질 모든 이야기들이지. 개관식이 끝나갈 무렵 한 노숙자가 조심스럽게 대문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들어올지 말지 망설이는 듯했다. 이승희는 그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들어오세요. 이곳은 모든 이를 위한 공간입니다. 노숙자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이순기를 바라보았다.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환영받나요? 물론입니다. 이순기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제가 바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진실의 집 개관 1주년을 맞아
특별한 행사가 준비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이곳을 통해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한옥의 넓은 마당에는 긴 상이 차려졌고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 중 상당수는 진실의 집회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한 이들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순기가 마이크 앞에 섰다. 1년 전보다 그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고 눈빛은 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지난 1년은 우리 모두에게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태호는 이제 12살이 되었지만 키가 크게 자라 훨씬 성숙해 보였다. 그는 자랑스럽게 이순기를 바라보았다. 인호 교수 옆에 앉은 그는 이제 진실의 집,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어린 리더가 되어 있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희망의 이야기 시간이었다. 진실의 집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로 단상에 오른 사람은 최형식, 50대 남성이었다. 그는 재개발 지역에서 강제 철거 위기에 처했다가 진실의 집의 법률 지원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 경우였다. 저는 평생 그 작은 가게에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형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쫓겨날 위기에 처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곳에서 만난 변호사님들이 제 권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곳에서 다시 가게를 열었고 그곳에서는 제가 고용한 직원 2명이 저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젊은 여성 이민아가 나섰다. 그녀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진실의 집회 도움으로 새 삶을 시작한 경우였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곳의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 덕분에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아이의 양육권도 얻었습니다. 지금은 진실의 집에서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불공정 해고에 맞서 싸워 승리한 공장 노동자,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고 진실을 밝힌 노부부, 그리고 채무 문제로 고통받다가 합법적인 해결책을 찾은 젊은 가장까지. 특히 감동적인 순간은 전직 교도소 수감자 강대철의 이야기였다. 그는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거리에서 생활하다 진실의 집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저를 전과자로만 보았습니다. 대철이 말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지금은 진실의 집회 시설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방도 있고 제 인생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이순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자신의 과거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 같았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태호가 깜짝 발표를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을 상영했다. 작은 목소리의 힘이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지난 1년 동안 진실의 집회 활동을 담고 있었다. 제가 어렸을 때 태호가 영상 후 마이크 앞에 섰다. 어른들은 제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승희 아저씨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셨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꿨어요. 저는 커서 더 많은 작은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승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태호를 꼭 안아주었다. 그들의 끈끈한 유대는 이제 혈연보다 더 강해져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몇몇 참가자들은 자발적으로 정원 정리와 청소를 도왔다. 그들은 이제 진실의 집을 자신들의 공간으로 여기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 이승희는 마당에 혼자 남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가 받은 두 번째 기회가 이제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다. 희망의 순환이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 노인이 조심스럽게 진실의 집을 찾아왔다. 그는 몇십 년간 재개발 지역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승희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걱정 마세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다. 또 다른 순환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승희와 태호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퍼져나갔다. 한 미국 다큐멘터리 감독이 진실의 집을 소재로 제작한 영화 작은 목소리의 힘 The Power of a Small Voice. 이 칸 영화제에서 상영된 후 국제적인 관심이 쏟아졌다. 인권과 사법 개혁을 다루는 국제기관들이 이들의 경험을 배우고자 했다. 서울의 한 고급 호텔 로비에서 이승희는 불안한 마음으로 넥타이를 정리했다. 그는 이제 막 도착한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과의 미팅을 앞두고 있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이씨, 옆에 선 통역사가 미소 지었다. 당신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미팅은 예상보다 훨씬 잘 진행되었다. 유엔 대표단은 진실의 집 모델에 깊은 관심을 표했고 이를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법정에서 대변하는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았다. 이씨, 유엔 인권 특별보고관 마르코 산체스가 진지하게 말했다. 저희는 당신을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 컨퍼런스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 대표들 앞에서 당신의 경험을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이승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가 한국을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조, 영어도 잘 못하고 통역은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산체스가 미소 지었다. 타요 군도 함께 오면 좋겠네요. 청소년의 목소리도 중요하니까요. 한 달 후 이순기와 태호는 인생 첫 해외여행을 떠났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을 떠나 스위스 제네바로 향하는 긴 여정이었다. 태호는 창밖 풍경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이승희는 여전히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제네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진실의 집 로고가 있는 환영 팻말을 든 현지 활동가들이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다른 초청자들과 함께 그들은 유엔 본부로 향했다. 컨퍼런스장은 압도적이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과 동시 통역 부스, 그리고 웅장한 분위기가 이순기를 긴장시켰다. 하지만 태호의 격려 덕분에 그는 차분함을 되찾았다. 아저씨가 말씀하실 때 태호가 속삭였다. 저만 바라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승희의 연설 차례가 왔다. 그는 천천히 연단으로 올라갔다. 넓은 홀에 모인 각국의 대표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이순기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서울 거리에서 생활하던 노숙자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통역을 통해 여러 언어로 전달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한 어린아이의 용기 덕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경험한 차별과 무시, 사법 시스템의 맹점, 그리고 한 소년의 용기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꿨는지를 진심을 담아 전했다. 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권력과 자원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전체 회의장이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많은 대표들이 그에게 다가와 질문하고 조언을 구했다. 특히 개발도상국 대표들은 자국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태호도 청소년 세션에서 발표 기회를 가졌다. 그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인들이 그들의 의견을 어떻게 더 잘 경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었다. 컨퍼런스 기간 동안 그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인권 활동가들과 만남을 가졌다. 남아프리카의 빈민가 지원 프로젝트 리더, 인도의 카스트 차별 반대 운동가, 브라질의 원주민 권리 수호자, 모두가 비슷한 목표를 향해 각자의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마지막 날,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이순기와 태호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 왔다. 사무총장은 그들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유엔 차원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논의했다. 여러분의 모델은 단순히 법률 지원을 넘어서는 통합적 접근법을 보여줍니다. 사무총장이 말했다. 우리는 이러한 모델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이승희와 태호는 다음 단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엔의 지원으로 진실의 집 모델을 다른 나라에 전파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획이 논의되었다. 믿어지나요, 아저씨? 태호가 물었다. 우리 이야기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다니. 이승희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진실의 힘이란 이런 것이구나.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담고 있다면 그 울림은 전 세계에 닿을 수 있는 거야.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접근할 때 이승희는 자신의 고향 한국이 새로운 눈으로 보였다. 이제 그는 단순히 사회의 그림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은 한 어린아이의 용기 있는 외침에서 시작되었다. 유엔 컨퍼런스로부터 5년이 흘렀다. 진실의 집 모델은 이제 전 세계 12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수만 명의 사회적 약자들이 그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순기와 태호의 이야기는 한국 중학교 교과서에도 실리게 되었다. 작은 목소리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시민교육의 중요한 사례로 가르쳐지고 있었다. 서울시는
이들의 공로를 영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종로구 중심부에 진실의 광장을 조성하기로 한 것이다. 그것도 법원과 국회의사당 사이의 상징적인 위치에. 정말 이런 걸 만드는 게 맞을까요? 이승희는 도면을 보며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서울시장 정민우는 미소 지었다. 우리 사회가 당신과 태호 군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이것은 그저 작은 감사의 표시일 뿐이죠. 광장 설계는 세계적인 한국인 건축가 최태영이 맡았다. 그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구상했다. 광장 중앙에는 브론즈 조각상이 세워질 예정이었다. 휴대폰을 든 소년과 그 옆에 선 겸손한 모습의 남자. 그 순간 진실이 권력에 맞선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한 작품이었다. 개장식 당일 5월의 따스한 햇살이 광장을 비추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였고 국내외 귀빈들도 참석했다. 이제 17살이 된 태호는 긴장한 모습으로 연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서울대 법대를 준비하는 고등학생이었다. 이승희는 검은 양복을 차려입고 광장 한편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다. 60대 중반의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브론즈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한 인간의 존엄성과 작은 진실의 힘을 상징하는 기념비였다. 생각에 잠기셨네요. 인호 교수가 다가왔다. 그도 많이 늙어 있었다. 80세가 넘은 그는 지팡이에 의지하고 있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맑았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이순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한강 다리 아래서 자던 그 날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 모습이 광장에 서 있다니요. 인호는 부드럽게 웃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지요. 하지만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당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니까요. 개장식이 시작되었다. 정민우 시장이 먼저 단상에 올랐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광장이 아닌 우리 사회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상징적 장소를 개장합니다. 이순기 선생님과 박태호, 군이 보여준 용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정의와 평등의 의미를 일깨웠습니다. 이어서 여러 연설자들이 나왔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태호의 연설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다. 6살 때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호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단다. 부당함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과 그것에 맞서 싸우는 사람. 저는 그날 법정에서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다. 이 광장이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진실을 담고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브론즈 조각상이 마침내 공개되었을 때 이순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조각가는 그의 모습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포착했다. 특히 그의 눈에 담긴 고요한 결연함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광장에 머물렀다. 아이들이 분수대 주변에서 뛰놀고 가족들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눴다. 학생들은 설명판을 읽으며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배우고 있었다. 광장은 이미 생명력을 얻고 있었다.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한 작은 소녀가 손을 들었다. 진실은 항상 이긴다는 거요. 이승희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광장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바쁜 도시 한가운데 이 작은 공간은 평화와 희망의 섬과 같았다. 태호가 그에게 다가와 앉았다. 아저씨, 사람들이 여기서 뭘 느낄 것 같아요? 이승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희망을 느끼겠지.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해도 작은 진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 말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다. 광장의 브론즈 조각상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상징이면서 동시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 세월은 쉬지 않고 흘러갔다. 계절이 바뀌고 도시의 모습이 변했다. 불과 10년 전 가난한 노숙자였던 이승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몸은 나이를 느끼기 시작했고 걸음도 느려졌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젊고 활기찼다. 태호는 꿈을 이루어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졸업식에서 그는 수석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하게 되었다. 강당은 학생과 가족들로 가득 찼고 이승희는 앞줄에 자리했다.
저의 법학도로서의 여정은 어린 시절 법정에서의 경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그날 한 분이 저에게 진정한 용기와 정의 그리고 진실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승희 아저씨, 제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은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이승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식이 없었지만 태호는 그에게 친아들과 다름없었다. 태호가 법학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한때 자신을 구해주었던 소년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구하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다. 졸업 후 태호는 주변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대형 로펌의 제안을 거절했다. 대신 그는 진실의 집 근처에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작은 목소리 법률사무소라는 이름의 그곳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그는 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왜 그런 좋은 제안들을 거절했니? 이순기가 어느 날 물었다. 태호는 미소 지었다. 아저씨,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저씨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요. 태호의 사무소는 빠르게 명성을 얻었다. 그는 특히 불공정 해고, 주거권 침해, 사회적 차별과 관련된 사건들을 맡았다. 그가 이끈 몇몇 집단 소송은 중요한 판례를 남겼고 법 개정까지 이끌어냈다. 이승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진실의 집에서 계속 일했다. 그는 법률적 조언보다는 정서적 지지를 제공했다. 수많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서 위로와 희망을 찾았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라는 그의 첫마디는 많은 이들의 치유 과정을 시작하게 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승희는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꼈다. 태호는 그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심장이 많이 약해졌다고 진단했다.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이순기가 담담하게 물었다. 의사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승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해 보였다. 태호야, 내가 죽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는 이미 2번의 삶을 살았단다. 한 번은 노숙자로서, 또 한 번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건 한 사람에게는 충분한 축복이야. 봄이 오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을 때 이순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하는 대신 진실의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길 원했다. 한옥의 작은 방에서 그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태호는 그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옛 추억을 나누고 때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도 이야기했다. 이순기의 방은 늘 방문객들로 가득했다. 진실의 집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 그와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그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마지막 날 아침, 이승희는 태호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다고 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이건 내가 노숙자였을 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야. 이순기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선명했다. 하나가 나를 구해준 그날부터 매일 쓰고 있어. 이 이야기가 계속되길 바란다. 태호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를 압도했다. 봄볕이 따스하게 비추는 오후, 이승희는 태호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의 마지막 말은 고맙다였다. 그것이 태호에게 한 말인지 아니면 그에게 2번째 삶을 선물해준 세상의 한 말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이순기의 장례식은 애도가 아닌 축하의 자리가 되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해 그의 삶을 기렸다. 정치인부터 노숙자까지, 판사부터 전과자까지 사회의 모든 층위의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각자 이순기가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태호는 마지막 추도사를 맡았다. 이순기 아저씨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환경이 사람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작은 진실 하나가 전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태호는 진실의 광장에 홀로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순기의 일기장을 열어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내 삶의 가장 큰 행운은 그날 법정에서 태호를 만난 것이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그저 한 명의 잊혀진 노숙자로 생을 마쳤을 것이다. 그 아이는 나에게 목소리를 찾아주었고 나는 그 목소리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었다.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가 아닐까? 서로가 서로에게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태호는 고개를 들어 브론즈 조각상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이순기의 모습은 더욱 위엄있게 보였다. 그의 유산은 이제 태호와 수많은 사람들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작은 진실의 목소리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다.